우리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돈을 받고 떠났습니다. 6살 윤시안의 맑은 목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르자 제사상을 정리하던 사람들의 손이 동시에 멈췄다. 막 촛불을 끈 향로에서는 아직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병풍 앞에는 세상을 떠난 윤재헌의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해마다 기일이면 원주에 있는 윤가 본가에는 가까운 친척과 회사 원로들이 모였다. 올해는 시안이 할아버지에게 쓴 글을 읽겠다고 나선 참이었다. 시안은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지 못한 채 원고지를 두 손으로 붙잡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아빠는 엄마가 우리보다 돈을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헌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옆에 앉은 어머니 정명숙을 바라보았지만 명숙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제사상 위에 해그릇을 정리하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시아나. 재헌이 낮게 아이를 불렀다. 그만 읽어도 된다. 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선생님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쓰라고 했어요. 아이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 보았다.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미워서 떠난 거라면 이제 안 미워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컸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현관 밖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얇은 종이들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관 쪽으로 향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틈 사이로 들어오며 흰 봉투 몇 장을 거실 안까지 밀어 넣었다. 봉투에는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윤시안에게. 재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문을 열자 마당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오래된 회색 코트 차림의 여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와 아이용 장갑, 작은 나무 자동차,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뒤섞여 있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재헌은 숨을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시간이 흘렀어도 그는 그 눈을 잊은 적이 없었다. 긴장하면 입술 안쪽을 깨무는 버릇도, 슬픔을 들키지 않기 위해 턱을 조금 들어 올리는 모습도 그대로였다. 백은솔. 그의 입에서 여자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거실 안에 있던 명숙이 현관까지 걸어 나왔다. 은솔을 발견한 순간 침착하던 그녀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은솔은 재현이 아니라 그의 뒤에 서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아이가 눈앞에 있었다. 자신이 품속에 한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아들이었다. 시아는 아버지의 다리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면서도 낯선 여자를 유심히 살폈다. 자신의 눈과 닮은 눈, 웃지 않는데도 어딘가 슬퍼 보이는 인매, 손에 들린 파란색 장갑을 번갈아 보았다. 은솔은 아이에게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췄다. 시아나.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 잠겨 있던 문이 처음 열리는 것처럼 떨렸다. 시안의 표정이 굳었다. 저를 어떻게 알아요? 은솔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에게 자신이 엄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방금 전 들은 문장들이 목을 조르고 있었다. 돈을 받고 떠난 엄마, 아이보다 돈을 선택한 여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 재현이 차갑게 물었다. 여긴 왜 왔지? 은솔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기다림과 원망이 오랜 시간 뒤엉킨 얼굴이었다. 한때는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해주었던 사람이었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가장 깊이 의심했던 사람이었다. 내가 보낸 편지가 한 통도 시안이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명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오늘은 집안 제사날이야.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소란을 피우려는 거니? 은솔은 바닥에 흩어진 봉투를 가리켰다. 소란을 피우러 온 게 아니에요. 저 아이가 제가 돈을 받고 버렸다고 믿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것만은 바로잡아야 해요. 재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네가 직접 서명한 서류가 아직도 내 서재에 있다. 돈을 받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무엇을 바로잡겠다는 거지? 은솔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당신이 본 서류와 내가 서명한 서류가 같은지부터 확인해요. 거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명숙은 친척들을 향해 돌아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식사하고 돌아가세요. 명숙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사실상 명령이었다. 윤가 집안에서 그녀의 말을 거스를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외투를 챙겼다. 누군가는 은소를 힐끗거렸고 누군가는 시안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어 무언가를 속삭였다. 은솔은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7해 전의 겨울이 다시 그녀의 기억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당시 21살이었던 은솔에게 겨울은 낭만이 아니라 계산의 계절이었다. 보일러를 몇 시간이나 틀 수 있는지, 동생의 약값을 내고 나면 쌀을 몇 킬로그램 살 수 있는지, 다음 진료일까지 교통비를 얼마나 남겨두어야 하는지를 계산해야 했다.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은솔과 동생 백은비에게 남은 것은 제천 외곽의 오래된 반지하 방과 갚아야 할 빚뿐이었다. 은솔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입학을 포기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는 은비를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낮에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새벽에는 세탁 공장에서 수건을 접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는 날이 드물었다. 그래도 은비 앞에서는 힘든 표정을 짓지 않았다. 언니 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갔잖아. 은비가 병원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면 은솔은 일부러 웃었다. 학교는 나중에도 갈 수 있어. 그런데 내 심장은 지금 아니면 안 돼. 나 그냥 수술 안 하면 안 돼? 그런 말 다시 하면 언니 진짜 화낸다. 은솔은 동생의 이마를 가볍게 밀었다. 말은 단호했지만 병실을 나온 뒤에는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 숨을 고르곤 했다. 주치의는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새로운 수술법을 적용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았지만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용이 컸다. 이미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모두 받았다. 친척들은 전화를 피했고 친구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연락이 뜸해졌다. 은솔은 병원 원무과 앞의자에 앉아 견적서를 바라보았다. 숫자가 아니라 벽처럼 보였다. 아무리 이래도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그날 정명숙이 처음 그녀 앞에 나타났다. 명숙은 짙은 남색 코트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병원이라는 공간과 어울리지 않을 만큼 단정한 차림이었다. 그녀는 은솔 옆에 앉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한참 동안 수술비 견적서를 내려다보는 은솔을 관찰했다. 백은비 보호자 맞지요? 은솔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원주 윤성 메디텍 정명숙입니다. 윤성 메디텍이라는 이름은 은솔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재활 장비와 의료 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중견 기업이었다. 병원 복도에도 그 회사 로고가 붙은 장비가 여러 대놓여 있었다. 명숙은 명함을 내밀었다. 당신 동생 수술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은솔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왜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아는 얼굴이군. 명숙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나도 당신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지하에 있는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명숙은 차가 식을 때까지 본론을 꺼내지 않았다. 은솔은 그 침묵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마침내 명숙이 말했다. 내 아들과 결혼해줘요. 은솔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누구와요? 내 아들 윤재헌. 30살이고 윤성 메디텍 경영 기획을 맡고 있어요. 저를 아세요? 필요한 만큼 조사했습니다. 부모가 없고 빚이 있지만 범죄 기록은 없어요. 동생을 위해 학교를 포기했고 최근 3년 동안 일을 쉬어본 적도 없더군요. 은솔의 얼굴이 굳었다. 저를 조사하셨다고요?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인데 당연하지요. 중요한 일이라니요. 명숙은 손끝으로 찻잔 손잡이를 천천히 쓸었다. 우리 집에 아이가 필요합니다. 은솔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숙은 마치 회사의 인수 계약을 설명하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재현의 아버지 윤태석은 암 투병 중이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았다. 태석은 외아들인 재현이 가정을 꾸리고 손자를 낳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재현은 결혼에 관심이 없었고 집안에서 소개한 사람들을 모두 거절했다. 명숙은 아들에게 사랑을 요구할 생각이 없었다. 일정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두 사람이 합의한 의료 절차를 통해 아이를 낳은 뒤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고 했다. 나는 당신 동생의 수술비와 회복 치료비를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공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생활비도 지급할 거예요. 은솔은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아이를 낳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혼인 관계는 정리합니다. 아이는요? 명숙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윤 씨 집안에서 키웁니다. 그럼 저는 아이의 엄마가 아닌 건가요? 생물학적으로는 엄마겠지요. 하지만 양육은 우리 집이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감당할 수 없다면 지금 거절해도 됩니다. 은솔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은비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으며 검사 수치가 좋지 않다는 연락이었다. 은솔은 곧바로 병실로 뛰어갔다. 산소 마스크를 쓴 동생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의사는 수술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수술비 보증이 없으면 진행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은솔은 병실 밖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은비의 손을 붙잡고 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언니가 너를 지켜줄게. 그 약속 외에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은솔은 그날 밤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결혼하면 동생 수술은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명숙의 대답은 짧았다.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갖는 과정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은 강요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의료진의 설명과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 절차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하는 동안 동생을 만나는 걸 막지 마세요. 그 조건도 받아들이지요. 은솔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명숙은 기뻐하지도 고마워하지도 않았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원주로 오세요.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은솔은 전화를 끊은 뒤 병원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 얼굴은 자신이 아닌 사람처럼 낯설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이 집안 어른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환갑을 맞은 고정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은 그 여자가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이었다. 가족과 친척, 20명가량이 둘러앉은 한정식당 안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벽에는 정숙의 환갑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전복구이, 구절판이 가득 놓여 있었다. 그러나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불룩한 배를 감싸 안고 들어오자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여자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배준혁을 바라보았다. 놀라서 굳어버린 준혁의 얼굴을 확인한 그녀는 오히려 안도한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친척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알면서도 천천히 고정숙 앞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께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쳤다. 쇠숟가락이 짱그릇 가장자리를 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옆에 앉아있던 배소민이 눈을 크게 뜨고 여자의 배와 오빠 준혁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저 차유경이에요. 준혁 오빠에게 제 이야기를 못 들으셨나 봐요. 유경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과 임신 확인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상 위에 내려놓으며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임신 22주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딸일 가능성이 높대요. 준혁 오빠 아이예요. 식당 안에서 누군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숙의 남동생은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았고 사촌 누나는 아내 오세림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모두가 세림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적어도 남편의 뺨이라도 때릴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세림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 끝에 앉은 채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았다. 유경은 세림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듯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준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경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왜? 오빠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해결하러 온 거야. 나한테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가족들한테는 말 한마디 못했잖아. 나가, 당장 나가서 이야기해. 또 밖에서 조용히 덮으려고? 나도 이제 지쳤어.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도 해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아빠가 누군지도 분명히 해야 하잖아. 준혁이 유경의 팔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배를 감싸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함부로 만지지 마. 아이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그 말에 준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정숙은 친척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방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도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까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배준혁,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정숙이 아들에게 물었지만 준혁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세림이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옆 의자에 걸어둔 가방을 열어 얇은 서류철을 꺼냈다. 세림은 떨리지 않는 손으로 서류를 준혁 앞으로 밀었다. 설명은 나중에 변호사 앞에서 해. 준혁이 서류 첫 장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다. 협의 이혼 신청에 필요한 문서와 재산 정리 내역, 별거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미 세림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 세림아, 잠깐만, 이건 오해야. 임신 확인서까지 들고 온 사람이 내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걸 무슨 오해라고 불러야 해? 내가 설명할게.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오늘을 위해 준비한 서류가 아니야. 세림은 준혁의 말을 끊었다. 나는 이미 석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준혁뿐 아니라 정숙과 소민도 충격을 받은 얼굴로 세림을 바라보았다. 세림은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내일부터 어머니 반찬가게 임대계약에 들어간 제 보증은 철회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소민 씨가 사용하던 제 명의의 법인카드도 오늘 자정부터 정지되고요. 이 집 관리비와 보험료 자동이체도 이번 달까지만 납부하겠습니다. 뭐라고? 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가 지금 화가 났다고 집안 살림까지 끊겠다는 거야. 부부가 살다 보면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당장 집안을 거덜내겠다고 협박해? 세림은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집안을 거덜